파시즘.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또 그만큼 오해도 많은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죠. 아마 대부분은 딱 떠오르는 특정 인물이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히틀러나 무솔리니 아니면 검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 휘날리는 깃발, 뭐 그런 것들이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파시즘을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배해서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만약에요, 파시즘이 어떤 고정된 사상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파시즘은 사상이 아니라 아주 기회주의적인 정치 행동이라는 관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시즘에 대한 아주 큰 오해 두 가지부터 한번 깨고 시작해 볼까요? 흔히들 파시즘 하면 뭔가 체계적인 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 정반대예요. 파시스트들한테 중요한 건 무슨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는 거,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솔리니를 보면요. 처음엔 여성 참정권이나 부자 증세 같은 좌파적인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러다가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하루아침에 싹 다 버리고 왕이랑 부자들 편에 섰죠. 그 사람들한테 말이란 건 그냥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죠. 파시즘이 무슨 폭력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았다는 생각. 이것도 사실 만들어진 신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요, 원래 권력을 쥐고 있던 보수 기득권층이 그들을 권력의 문안으로 직접 초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퍼지던 좌파혁명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파시스트들을 사냥개처럼 이용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손에 내민 겁니다. 아니, 이성적인 논리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그 무기는 바로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파시즘은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론 대신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흥분, 그리고 분노 같은 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했어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걸 열정동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파시즘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이 파시즘이 자극하는 감정의 단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극심한 위기감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게 저 사악한 내부의 적들 때문이다 라면서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심어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혼란을 끝내줄 강력한 구원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라는 위험한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등에 업고 파시스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무솔리니의 유명한 로마 진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한편의 정치쇼였어요. 그때 국왕이 마음만 먹었다면 계엄령 선포해서 그냥 쉽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진압하는 대신에 오히려 무솔리니한테 총리직을 제안합니다. 결국 기득권층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죠. 히틀러의 경우는요,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사실 나치당은 인기가 정점을 찍고 오히려 떨어지던 중이었고 당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완전 위기였죠. 바로 그때 그를 구원해 준 게 다름 아닌 독일의 보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아, 히틀러 정도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겠지 하고 착각했던 거죠. 이것도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밀실거래의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파시즘, 그럼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천만에요. 그 실체는 질서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파시즘 통치의 핵심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이중 국가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요, 우리가 아는 보통 국가처럼 법이랑 규칙에 따라서 우편도 배달하고 도둑도 잡는 규범 국가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법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당의 비밀 경찰, 즉 특권 국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법원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판결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문 앞에서 비밀 경찰이 다시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일상을 지배했던 거죠. 파시즘은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 같았어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혁명의 뜨거운 에너지가 식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독재 국가로 변질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치 독일처럼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폭주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파시즘은 정말 그냥 박물관에 있는 과거의 유물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파시즘은 절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낡은 제복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대, 그 사회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상징, 바로 그 옷을 입고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파시즘의 본질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삼거에 나와서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이라든지, 우리 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인종청소를 저지르는 독재라든지,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극단주의 운동 속에서도 우리는 파시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를 가볍게 무시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차별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 바로 그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자료는 정말 소름 돋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파시즘은 죽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언제든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위협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